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LNG에 대한 수요는 더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수요는 많이 늘어나는데 공급은 적은. 와, 장난 아니네요.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만을 꽉꽉 눌러서 알려주는 리서치 도날리의 최상욱입니다. 저희가 도날리 시간에 2022년 연간 전망에 대해서 다뤄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 섹터를 정말 놓고 2022년을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물가 상승폭이 굉장히 커지고 내년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이슈가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인데요. 바로 조선 섹터입니다. 그래서 조선 섹터를 좀 딥다이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투자증권의 이봉진 애널리스트님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선 담당하고 있는 이봉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이렇게 포멀하고 딱 정식스러운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매우 감사드리고요. 네. 사실 조선업종 전망할 때는 선종별로 전망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가장 깔끔할 수도 있어서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선종별로 제가 좀 하나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그 중에 에너지랑 예민한 게 아무래도 LNG일 수밖에 없어서 LNG 그렇죠. 쪽에 대해서부터 예. 먼저 조금 얘기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에너지 가격들이 많이 올랐어요. 네.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라간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뭐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신재생 쪽으로의 전환을 가장 먼저 이루었죠. 근데 네. 올 여름에 유럽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서, 바람이 평년보다 적게 불면서 에너지 어떤 수급 불일치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LNG 가격이 많이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IEA가 전망해 놓은 걸 보면은 2030년까지 전 세계의 신재생의 그 발전 캐파가 한 네. 6,000기가와트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예. 지금 전망을 해놓고 예. 있어요. 근데 지금 2020년 현재 지금 전 세계 신재생 발전 캐파가 3,000기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절반밖에 안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 동안에 그 지금까지 설치해 왔던 이 신재생 에너지 이 발전원들이 들어서야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런 유럽에서 나타났던 것과 같은 어떤 그 에너지 불일치, 네. 수급 불일치가 네. 발생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때 모자라는 수요는 LNG, 가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LNG에 대한 수요는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LNG 선박의 그 해상 물동량 네. 이 평균적으로 한 7%가 좀 안 됐습니다. 6.8% 정도 증가를 했었는데 네. 지금 유럽에서도 LNG를 축적하려는 수요들이 있고, 중국도 2017년부터 석탄으로 난방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NG에 대한 수요가 많이 올라가게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LNG 해상 물동량이 연평균 한 8% 정도씩은 늘어나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까지 발주된 LNG 선박을 기준으로 앞으로의 선박 공급량을 계산해 보면 네. 대략 7% 정도 수준이에요. 2024년에도. 네. 그러니까 약 한 1%포인트 정도 2024년 갭이 있네요. 공급 갭이 예, 있는 예. 거고요. 2025년은 지금 대략 한 2% 정도, 현재까지 발주된 배들로 보면 공급 증가율이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거라서 LNG 선박에 대한 발주가 장기적으로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게 LNG라고 하는 게 겨울철 난방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겨울을 지나면서 LNG에 대한 발주 수요는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LNG 발주는 뭐 내년 초 정도까지는 좀 강세를 이어갈 거고, 그 네. 이후에도 방금 말씀드린 어떤 에너지 시장의 수급 불일치를 메꿔주기 위한 그런 발주들이 꾸준히 나와줄 거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렇게 뭐 대본을 그냥 술술술술 읽으시는 것처럼 너무 깔끔하게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매우 깜짝 놀라서, 뭐 당연히 프로페셔널 네.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예, 스무스할 예. 수밖에 없는데, 거의 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가 사실 왜 이 이슈에 대해서 그 이봉재 애널리스트님이 좀 매우 레포트도 많이 내셨고, 네. 그리고 에너지 가격 언제까지 오르냐 이렇게 LNG 쪽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LNG가 단순히 난방 수요뿐만 아니라 그 에너지 관련해서 신재생으로 전환하는 그 과정에서 앞으로 한 10년 동안 계속해서 그 미스매치가 날 때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또 어떤 그런 또 새로운 수요처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게 굉장히 인사이트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것도 탱커도 비슷한데, 네.
요새는 탱커도 핫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약간 느끼는 게 네. 그 탱커 안에 들어가는 프로덕트들에 대한 그런 수요가 이제 뭔가 실물 경제 정상화와 함께 굉장히 진짜 정상화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네. 맞는지는 이제 들어보면 알 것 같고 네. 탱커에 대해서도 그럼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 뭐 지금 제일 억눌려 있는 수요가 여행에 대한 수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거의 2년 동안 해외 여행도 못 가고 있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백신 보급률도 많이 올라갔고 네. 그 위드 코로나 상황에 그냥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동안 억눌렸던 수요를 어떻게든 표출해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뭐 드라이빙 일 수 있을 거다라고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행도 특히 많이 이제 가죠, 예, 진짜.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미국의 데이터들을 나온 걸 보면요. 미국의 휘발유 수요가 2021년 들어서 이 하반기로 가면서 2016년, 2020년 평균적인 휘발유 수요, 그 개솔린의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억눌린 네. 수요의 표출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 상황이다라고 보면 휘발유 수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항공유에 대한 수요들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사실은 뭐 조선 업종을 보면서 가장 안 좋은, 그다음 앞으로도 그렇게 크게 좋아질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는 선종이 탱커인데요. 그래요? 근데 이런 아, 앞으로의 수요들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특히 뭐 이제 이 탱커에 대한 수요도 원유하고 네. 이거를 한번 걸른 정제한 정제품을 실어 나르는 그 수요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원유 쪽보다는 정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실제로 지금 정유 운반선 같은 경우에 운임을 보면요. 이미 지난주에도 대략 한 17% 정도 올랐었는데 이번 주에, 그러니까 위클리 기준입니다. 예. 전주 대비해서 지난주에 17% 정도 올랐고 이번 주에는 한 40% 정도 올랐어요. 와, 장난 아니네요. 네. 이게 지금 PC선 운임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 뭐 그래프상으로 그림을 보면요. 별로 그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너무 느낌이 안 드는 게 바닥에서 그렇죠. 해가지고요. 2020년에 유가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 20불 언더로 뭐 네. 마이너스까지 마이너스 간 유가도 적도 갔었으니까요. 있었잖아요. 네. 예, 그 당시에 이제 저장용 수요가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원유를 좀 저장해 놓으려는 수요들이 늘어나면서 운임이 급등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보면 뭐 이렇게 쭉 올라갔던 그림이 바닥에서 네. 겨우 이렇게 고개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전주 대비해서 17%, 40%씩 지금 실제로 예, 탱커선의 어떤 그런 운임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클락슨이라고 하는 데서 전망을 해놓은 걸 보면요, 내년도에 탱커의 해상 물동량이 대략 올해 비교해서 한 6% 정도, 6.2% 정도 올라갈 거다라고 전망을 해놨습니다. 그에 비해서 선박의 공급은 2% 늘어나요. 그러니까 수요는 많이 늘어나는데 공급은 적은 뭐 그런 선종이 가장 대표적인 선종이 탱커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올해 컨테이너선 굉장히 운임 올라가고 발주 많이 나왔던 거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컨테이너선에서 나타났던 해상 물동량 증가와 선박 공급량의 차이가 내년도 탱커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는 탱커 발주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내년도에 제일 핫할 선종은 그래서 뭐 LNG는 베이스로 깔아주지만 탱커가 좀 내년엔 발주가 많이 나와주는. 그럼 뭐 너무 자연스럽게 최선호 종목도 탱커 하면 번뜩 떠오르는 막 미포조선 같은 맞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내년에 굉장히 좀 정말 째려봐야 될 만한 그런.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부분에서 그 원유 운반을 위한 탱커 같은 경우에는 소위 산유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제한적이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또 작년에는 단순한 저장 수단으로 그렇죠.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 일단 정제한 정제물의 경우에는 정유 공장이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그 수요가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한국도 대표적인 1차 정제물에 대한 그런 그 탱커를 보내는 그 수요가 만들어지는 지역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요나 이런 게 매우 복합적으로 다변적으로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럼 저희가 아까 이제 마지막에 좀 컨테이너선도 조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앞에 두 개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컨테이너는 내년에는 좀 아주 좋진 않아 보이긴 하는데 컨테이너도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선에 대한 거는 저는 이제 사실은 피크아웃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컨테이너 수요가 올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근데 내년도에는 지금 전망치들을 보면 물동량 증가율이 대략 한 4% 정도 늘어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이제 세계 경제가 한 3% 정도 성장을 해주면 컨테이너선 물동량 한 4% 정도 늘어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략 이제 정상 수준으로 컨테이너선의 물동량은 회귀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올해 컨테이너선 발주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올해. 2007년만큼 네. 거의 뭐 사상 최다 네. 발주다라고 볼 정도로 컨테이너선 발주가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023년과 2024년의 컨테이너 선박의 공급 증가율은 7%, 5% 정도로 늘어납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물동량은 대략 한 4% 정도로 돌아가는데 반해서 2023년과 2024년의 컨테이너 공급 증가율을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거의 실수요 관점에서의 발주는 다 끝난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그러면 발주가 아예 제로일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컨테이너선 안에서도 사이즈별로 이렇게 좀 나눠서 살펴보면 3000 TU급 이하의 그 작은 사이즈 소형. 컨테이너선들이 네네.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오래된 배들이 800척이 넘어요. 그러니까 얘네에 대한 교체 발주는 충분히 내년에도 나와줄 수 있다. 네. 그래서 내년에도 컨테이너선 발주는 뭐 꾸준하겠다라고 보지만 올해 수준하고 비교해 보면은 한 3분의 1 토막 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신에 올해가 이제 유난히 너무 높았었기 때문에 예, 워낙 많았죠.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줄지만 작은 사이즈의 컨테이너선들을 교체하는 그런 발주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네네. 있습니다. 지금 선종별로 저희가 업황을 한번 짚어봤고 예. 그리고 업황만 그러니까 그 전반까지 짚어본 거잖아요. 그 전방에 따라서 선종의 그 지금 시황이 나오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그러면 이 산업적인 얘기가 저희가 조금 했고 원래 조선업종에 좀 네거티브한 이슈가 뭐였냐면은 후판 가격 많이 올라간 이슈에 원가단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게 조선 섹터는 제가 보다 보니까 너무 예. 하우징 섹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3년 후에 선박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는 지금 발주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분양과 착공이랑 약간 비슷한 개념이어가지고 그 양을 조사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올해 원가 쪽 이슈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또 선가 쪽 이슈 있잖아요. 그 예. 선박 가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후판 가격도 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조선소들이 다 실적으로 다 반영을 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중국에서 보면은 철강석 가격이 조금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다 보니까 10월 달부터는 후판 상승세도 이게 뭐 소매 가격 기준으로 보더라도 조금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후판이 더 현재 상황 이미 조선소들은 그 원가에다 반영을 해놓은 상황에서 더 급등할 요인은 없다라고 네. 현재 지금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조선소들 일감을 2020년 인도량 대비 현재 수주 잔고랑 이렇게 나눠보면 3년치 이상 일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3년치 정도가 된다 그러면 조선소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무리해서 저가로 수주를 할 이유는 없는 거고요. 네. 탱커 발주 내년에 많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많이 나올 거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23년, 2024년에 이제 공급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요. 네. 지금 벌커 같은 경우도 2024년을 보면 공급 증가율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란 얘기는 이제 해체되는 배들이 더 많다라는 의미거든요. 현재 네. 상황에서 보면. 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엔 벌커도 발주가 좀 많이 나와줄 수 있는 해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벌커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중국 조선소들이 거의 싹쓸이하는 배예요. 네. 예, 그래서 중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중국이 그만큼 벌커를 가져가면서 중국도 저가 수주를 할 유인은 별로 없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다 좀 보니까 차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일감이 중국도 차가지고. 일감을 가져가고 네. 한국도 LNG 탱커 이런 거 가져오면서 일감이 차니까 내년에도 선가는 오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올해 선가가요. 22% 정도 올랐는데 이게 네. 2004년에 24% 오른 이후에 최대폭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뭐 거의 20년 만에 나타났던 일이 올해 일어났었기 때문에 네. 내년도에도 선가가 올해만큼 20%씩 오를 거다라고 기대하는 건 너무 지나친 뭐 낙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뭐 상황은 이렇고 내년에도 탱커나 LNG선의 발주가 나와준다 그러면 선가는 올해보다는 한 10% 정도 오르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클락슨이 발표하는 선가 인덱스가 154포인트인데요. 네. 160포인트 초반, 초중반 정도까지는 성과가 찍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선가 오름세도 지속될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그러면은요, 이게 제가 지금 느끼는 부분은, 저희가 그리고 사실 지금 약간 분위기가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최근 들어가지고. 그래서 앞서서 저희가 탱커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그런 물동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수치가 변할수록 그 과거에 발주했던 선박량은 또 고정값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갭이라는 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가지고 그 전방 산업 쪽에 대한 변화를 좀 더에 따라서 진짜 더 다른 결과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년도에 조선 섹터는 정말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지 될 것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22년도 저희 조선 섹터의 어떤 뭐 투자 전략이나 그런 투자 아이디어 이런 거를 얘기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이제 조선 업황을 나타내는 지표들 뭐 굉장히 많아요. 시장에서 이제 투자자분들 만나보면 뭐 운임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잘 맞는 그 업황 지표는 수주 잔고의 전년비 그림입니다. 수주 잔고 증감률. 네네. 이거를 뭐 90년대부터 그림을 그려보면요. 거의 3년 주기로 업앤다운이 반복되는 사이클이 뭐 명확하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사이클 상 보면 지금 계속 우상향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업황이 좋아진다라는 의미죠. 근데 이 지표가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피크를 찍을 것 같다. 근데 이게 이제 뭐 피크 찍고 내려가면 이제 뭐 그 수준은 줄어드는 거라고 잘못 생각하실 수 있는데 증가율이 30%에서 20%, 10% 내려간다는 얘기는 잔고는 계속 쌓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 꺾이는, 그러니까 증가하는 속도가 둔화되는 지점이 어떤 투자의 변곡점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날 여지가 내년 상반기 한 대략 뭐 4, 5월 정도 되면 요 수주잔고 전년비 지표가 살짝 우하향하는 기조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올해 4월, 5월에 컨테이너선 발주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주잔고 전년비 지표가 4, 5월 달에 굉장히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요게 1년 뒤, 그러니까 내년 4월, 5월 정도 되면 그 시기에 탱커가 올해 컨테이너 나왔던 것만큼 나와주지 않는다라고 보면은 살짝 꺾여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말씀드린 탱커나 LNG 뭐 선가 오름세에 계속되는 좋은 그림들이 나타날 거고요. 특히 탱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기대하는 선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선종이 아닌데 바닥에 있던 애가 올라올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조선주 좋게 보고 그게 실제로 확인되는 시점이 슬슬 비중을 줄여가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아무튼 이 수주잔고 전년비 지표가 우하향하는 트렌드가 나타나느냐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수주잔고 전년비 지표하고 선가 그림을 그려보면 또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선가의 지표, 말씀드린 대로 지금 154포인트인 게 내년 상반기 중에는 160포인트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선가 오름세가 좀 꺾이는 지점도 조선주에 대한 비중을 줄여가기 시작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비중을 줄이는 시점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찍는 거는 21년 12월이고 그리고 어차피 수주잔고 증감비가 꺾이는 시점도 내년 약간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여서 아마 6개월 정도는 오히려 지금이 사실 지금 다시 최근 들어서 반도체 섹터 조금 다시 강세 나온 것도 결국에는 DRAM 가격에 대한 그런 하락할 거라는 걸로 미리 빠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갈 거라는 거에 대해서 미리 사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큰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부분에서 수주잔고 증감률이 지금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 보니까 지금은 조선에 대한 익스포저를 오히려 저 개인적이라면 적극적으로 늘릴 타이밍인 것 같고요. 이런 시클리컬에 대해서는 이럴 때 막 적극적으로 늘리고 나중에 박수 칠 때 또 한번 쿨하게 웃으면서 비중을 줄이면은 괜찮은 섹터인데 그 시점이 수주잔고 증감률이 이렇게 꺾이는 시점이다. 요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이제 이게 항상 이제 투자자분들께 사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리스크 요인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은 조선은 탱커 기대 안 하고 있었던 이 부분이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게 어떤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충분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게 조선이 뭐 내년 한 해 계속 연중 좋을 것이냐라고 그거는 보면 수주잔고 증감률에 따라서 좀 달려 있으니까 오히려 거기까지는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와 거의 뭐
그 사는 시점뿐만 아니라 그 정리하는 시점에 대한 AS까지도 너무 완벽한 투자 조언이었던 게 아닌가. 네, 뭐 생각이 요거는 듭니다. 나중에 네. 이제 우리 최성 작가님하고 네. 또 이제 요 시기가 오면 다시 한번 이제 조선에 그렇죠. 대한 또 그때 또 제가 물어보면 되겠네요. 술자고 중요하면 지금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네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바닥인 탱커가 살아나고 있다. 그 점에서 조선 계속 더 사셔도 좋겠다. 뭐 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오늘 뭐 정리까지 너무 깔끔하게 해주셨고요. 지금까지 수고를 해주신 분은 하나투자증권의 이봉진 애널리스트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기야. 변했군요. 변하는 환율을 한눈에 스텝스.